노인을 버리는 지게. 아주 옛날 마음씨 나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농부에겐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무얼 하느라고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데려갈까? 농부는 늘 아버지가 불만이었습니다. 누가 아니래요. 농부의 아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 어느 날 농부의 아버지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거 참 갈수록 태산이군. 이젠 밥까지 떠먹여야 하니 정말 귀찮게 됐어요. 농부 부부는 병들어 누운 아버지를 전보다 더 구박을 했습니다. 바쁜 농산일을 핑계삼아 노인을 굶기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얘야, 아직 점심은 안 먹니? 어느 날 노인은 배고픔을 참다 못해 할 수 없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저녁 진지를 지어드릴 테니까요. 쌀바가지를 들고 우물가로 가며 며느리는 눈을 흘겼습니다. 바쁜 농사철이 한 끼 정도는 걸을 수도 있는 거지. 뭐 한 끼 굶는다고 죽기라도 한담? 그 말을 듣고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늙은이는 배도 안 고픈 줄 아는군. 하루는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누구 생일이냐? 노인이 반가워서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냄새는 잘 맡으시는군. 며느리는 일부러 노인이 들으라는 듯이 크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벌컥 화를 냈습니다. 늙으면 고도 맞고 살아야 하니? 아유, 귀도 밝으시네.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우리끼리 먹지는 않을 테니까요. 며느리는 부엌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귀여운 손자 꺽쇠가 없었다면 그 구박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뒤 며느리는 떡을 조그만 쟁반에 담아 시아버지의 방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여기 떡 갖다 놓았으니 잡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할아버지는 방에서 며느리의 말을 들었으나 몹시 속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마지못해 두어 개 갖다 놓았겠지.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자리에 누운 노인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야옹, 야옹. 밤이 되자 도둑 고양이가 나타나서 그 떡을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빈 쟁반을 가지고 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조각도 안 남기고 다 잡수셨네. 먹성 하나는 좋으시다니까.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노인이 고개를 내밀고 말했습니다. 나는 떡 먹은 일 없다. 아니 그럼 어제 저녁에 이 쟁반에 수북이 담아둔 떡은 어디 갔단 말이에요? 며느리는 빈 쟁반을 들고 어리둥절해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다. 아유, 이젠 노만까지. 며느리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 그때 옆집에 사는 개똥이 어머니가 놀러 왔습니다. 개똥이 엄마, 글쎄 내 말 좀 들어봐요. 꺽쇠 엄마, 왜 그러세요? 어제 저녁 이 쟁반에 떡을 담아 아버님께 드렸거든요. 아, 글쎄 오늘 아침에 보니 이렇게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떡에 손도 안 댔다고 딱 잡아떼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갖다 드렸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꺽쇠 할아버지가 이젠 노망이 드신 모양이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좋지요? 노인은 어이가 없어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다고
온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시절에는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노망이 들면 산속에다 버리는 나쁜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며느리는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노망이 드신 것 같아요. 고려장을 지내야겠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농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곧 찬성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아버님이 노망 드신 줄로 알고 있으니 우리를 욕하지는 않을 거요. 우리를 욕을 하다니요. 농부는 아내와 짜고 늙은 아버지를 내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꺽쇠 녀석이 알면 아무래도 울고불고 하면서 난리가 날 텐데 이걸 어쩌지? 그래서 내가 벌써 궁리를 해 두었지요. 어디 멀리 심부름을 보낸 다음에 산으로 가세요. 그래야겠군. 아내는 꺽쇠를 불렀습니다. 예, 꺽쇠야. 이 보퉁이를 외갓집에 갖다 드리고 오너라. 네, 엄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꺽쇠는 보퉁이를 집어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여보, 어서 서두르세요. 꺽쇠가 돌아오기 전에 다녀와야지요. 그럽시다. 지게를 가져오구려. 농부는 낡은 지게에 아버지를 태웠습니다. 얘야, 어딜 가는 거냐? 지게 위에서 노인이 물었습니다. 산으로 꼭 구경을 갑니다. 겨우내 방 안에서만 계셔서 답답하실 테니까요. 농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냐?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는구나. 아들은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들이 자꾸 깊은 산속으로만 들어가자 노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범아,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구나. 좀 쉬었다 가자. 그러지요. 마침 쉬고 싶었던 농부는 길가에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얘야, 진달래꽃이 너무 곱구나. 한 다발만 꺾어다오. 농부는 곱게 핀 진달래꽃을 꺾어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고맙다, 아범아. 아버님, 저 깊은 산속에는 더 좋은 꽃이 많아요. 그래, 더 들어가 보자. 농부는 다시 지게를 지고 걸었습니다. 농부는 깊은 산속에 이르게 되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도 되겠어. 농부는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목이 마르시지요? 그래, 시원한 냇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구나. 기다리세요. 제가 옹달샘에 가서 시원한 물을 떠다 드릴게요. 그래라. 깊은 산중이니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네,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그래, 알았다. 농부는 옹달샘을 찾아서 숲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노인은 샘물을 들어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늙고 병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니까 나를 버린 게로구나. 노인은 그제야 아들이 자기를 산속에 버렸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죽기 전에 꺽쇠를 꼭 한번 보고 싶어. 노인은 손자 생각을 하며 풀뿌리를 잡고 겨우겨우 일어섰습니다. 이거 온 다리가 떨려서 걸을 수가 없네. 노인은 천천히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더 걸을 수가 없는 걸.
어휴, 그때 어디선가 토끼가 다가왔습니다. 힘내세요. 내 옷처럼 하얀 할아버지 수염이 나는 좋아요. 나뭇가지 위에서는 산새가 지적이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가 좋아요. 할아버지의 숨소리는 새소리 같거든요. 그래, 고맙다. 할아버지는 조심조심 진달래꽃이 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아휴, 힘을 내야지. 귀여운 꺽쇠를 보려면. 할아버지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꺽쇠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꺽쇠야, 이 산중에 내가 웬일이냐? 노인은 반가워서 소리쳤습니다. 꺽쇠는 놀라서 얼른 뛰어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응? 엄마 심부름으로 외갓댁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할아버지의 말로 이 깊은 산속에 혼자서 웬일이세요? 내 아범이랑 꽃 구경을 왔다가 그만 길을 잃었단다. 할아버지는 차마 귀여운 손자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아침나절에 헤어져 지금까지 못 만났어.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산속에서 헤매셨군요. 이렇게 말한 꺽쇠는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젠 아무 걱정 마세요. 자, 제 등에 업히세요. 오냐, 그래. 할아버지는 꺽쇠에게 업혀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꺽쇠야, 내 뺨이 진달래꽃빛 같구나. 저녁 햇살을 받은 꺽쇠의 두 뺨은 붉었습니다. 꺽쇠가 할아버지를 업고 집에 돌아오자 농부와 그의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꺽쇠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농부가 물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할아버지를 찾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농부의 아내가 얼른 둘러댔습니다. 외갓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산길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어머니께서 오늘 저에게 심부름을 참 잘 시키셨어요. 꺽쇠의 말에 농부와 그의 아내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꺽쇠가 눈치챈 건 아닐까? 농부는 꺽쇠를 힐끗 쳐다보고는 노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참, 제가 물 떠오는 사이에 못 참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요. 저도 아버님을 찾으려고 온종일 산속을 헤매다가 방금 전에 돌아왔어요. 농부는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조심하마. 그래도 아범 덕분에 꽃 구경 한번 잘했다. 하루 종일 걸었더니 몹시 피곤하구나. 아범아, 너도 피곤할 테니 들어가 쉬거라. 네, 아버님. 편히 주무세요. 농부와 그의 아내는 시큰둥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랫방으로 들어와 누운 노인은 꺽쇠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농부는 아내를 원망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야. 하필이면 심부름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일을 그르치게 하다니. 이그. 그러나 아내는 농부를 원망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 잘못이에요? 당신이 아주 기쁜 골짜기에 버렸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두 사람은 똑같이 어린 꺽쇠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꺽쇠 녀석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군. 그러면서 두 사람은 다시 노인을 버릴 궁리를 했습니다.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꺽쇠가 걸려서 도무지 안 되겠는걸. 끝까지 속일 수도 없는 노릇이니 모든 걸 꺽쇠에게 말합시다. 그리고 나서
잘 되려면 되지 않겠소? 잘 될까요? 내가 잘 얘기할 테니 당신은 두고 보. 다음날 농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꺽쇠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이제 할아버지도 늙으셨으니 고려장을 지내야겠다. 늙고 일 못하면 그래야지요. 꺽쇠가 아버지 말을 잘 알아듣는구나. 그럼 그래야 효자지. 농부는 아들의 말이 뜻밖이라 놀라면서도 무척 반가웠습니다. 꺽쇠야, 오늘 말이 나온 김에 당장 할아버지를 버리고 오자. 그러지요. 농부는 노인을 지게에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아범아, 오늘은 어딜 가는 거니? 노인이 물었지만 농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꺽쇠는 뒤에서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아범아, 또 꽃 구경 가니? 농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이르자 농부는 노인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잠깐 쉬고 계세요. 농부는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농부는 지게도 벗어놓은 채 아들의 손을 잡고 얼른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재촉하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깜빡 잊은 것이 있어요. 아버지를 따라가던 꺽쇠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무얼 잊었단 말이냐? 농부가 의아해하며 꺽쇠에게 물었습니다. 지게를 가지고 가야지요. 아니다. 그 지게는 너무 낡아서 버려도 괜찮아. 어서 가자. 농부는 돌아서며 꺽쇠의 손을 끌었습니다. 아니에요. 가져가야 해요. 꺽쇠는 다시 돌아가 지게를 어깨에 맸습니다. 꺽쇠야, 그 지게는 버려도 된다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이 지게를 집에 가져가 고쳐두었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늙거든 제가 또 써야지요. 얘야,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할아버지를 다시 모셔가자. 농부는 노인을 다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농부의 아내도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온 가족이 할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면서 잘 살았습니다. 좁쌀 한 알. 옛날에 한 총각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꼭 급제를 해야지. 총각은 굳게 마음을 다지며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총각이 한참 산길을 걷는 동안 어느덧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은 너무도 멀어 아직 몇 날 며칠을 더 가야 했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 가야겠군. 총각은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젊은이. 주막집 주인이 총각을 맞았습니다. 하룻밤 묵어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시오. 총각은 그날이 보찜을 내려놓더니 품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좁쌀 한 알이었습니다. 주인 양반, 이것 좀 맡았다 주시오. 이건 좁쌀이 아니오. 주인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지요. 제겐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잘 보관했다가 내일 제가 떠날 때 주십시오. 허허, 나 참. 주인은 어이가 없는지 허허 하고 웃었습니다. 총각이 방으로 들어가자 주인은 담 너머로 좁쌀 하나를 던져버렸습니다. 이까짓 게 뭐가 소중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총각은 떠날 준비를 하고 주막집 주인에게로 갔습니다. 주인 양반, 어제 제가 맡긴 것을 주십시오.
뭘 맡겼다고 그러? 주인은 좁쌀 하나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좁쌀 하나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아, 그것 말이요. 그걸 정말 달라는 거요? 정말이고 말고요. 저에겐 소중한 것이니까요. 나 원참 별일을 다 보는군. 주인은 어이가 없었지만 차마 담 너머로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인은 우물쭈물했습니다. 주인은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 보관을 하느라고 실ong에 얹어 놓았는데 그만 쥐가 먹어버렸어. 뭐라고요? 소중한 것이어서 특별히 보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쥐가 먹어버렸다고요? 미안하오 젊은이. 그러나 총각은 물러서지 않고 좁쌀을 내놓으라고 졸랐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젊은이군. 쥐가 먹은 걸 난들 어떡하오. 그럼 좁쌀을 먹은 쥐라도 잡아주어야지요. 쥐를? 쥐는 할 수 없이 쥐를 한 마리 잡아 총각에게 주었습니다. 정말로 쥐를 가져가겠다는 거요? 좁쌀을 잃어버렸으면 쥐라도 가져가야지요. 주막집 주인은 이상한 사람도 다 있다는 표정으로 총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임 양반 안녕히 계십시오. 총각은 괴나리 보쯤을 짊어지더니 이내 주막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한양까지는 멀었구나. 부지런히 걷자. 총각은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어느덧 또 해가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무는데 주막을 찾아야겠구나. 총각은 주막을 찾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총각은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자. 총각은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양반, 하룻밤 묵어갈까 합니다. 네, 어서 오시오. 총각은 괴나리 보찜을 내려놓더니 그 안에서 쥐를 꺼냈습니다. 주인 양반, 이걸 좀 맡았다가 주십시오. 아, 이게 뭐요? 쥐가 아니요? 네,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나보고 쥐를 보관했다가 달라는 거요? 네, 꼭 좀 부탁합니다. 주막집 주인은 총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총각의 표정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쥐를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주인 양반, 하룻밤만 맡아주십시오. 총각이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바람에 주막집 주인은 얼떨결에 쥐를 받았습니다. 나 원참 쥐를 맡아보기는 난생 처음이군. 고맙습니다, 주인 양반. 총각은 안심이 되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쥐를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게 뭐 그리 소중해. 주막집 주인은 쥐를 담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총각은 떠날 채비를 하고 주막집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 양반, 떠나려고 합니다. 어제 맡긴 것을 돌려주십시오. 뭘 맡겼다는 거요? 제가 쥐를 맡겼지 않았습니까? 주막집 주인은 갑자기 대답할 말이 없자 아무렇게나 둘러댔습니다. 고양이가 먹어버렸어. 뭐라고요? 보관을 해달랬더니 고양이에게 주었어요? 내가 준 게 아니라 고양이가 먹어버렸어. 그럼 할 수 없군요. 쥐 대신 고양이를 주세요.
주막집 주인은 쥐를 맡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여보, 젊은이, 그까지 쥐 대신 고양이를 달라는 거요? 그까지 쥐라니요. 저에게는 소중한 것이니까요. 빨리 제 쥐를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대신 고양이를 주세요. 주막집 주인은 고양이를 총각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양이를 받자 총각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날이 저물자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주인 양반, 하룻밤 묵어가려고 하는데 방에 있습니까? 네, 있지요. 주막집 주인은 반갑게 총각을 맞았습니다. 총각은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양이를 주막집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주인 양반, 이 고양이를 좀 맡아주십시오. 고양이요? 네, 그러지요. 주막집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총각이 건네주는 고양이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척 아끼는 것이니 잘 좀 맡았다가 내일 아침 떠날 때 주십시오. 알았어.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인 양반, 어제 제가 맡긴 고양이는 어디 있습니까? 총각이 고양이를 찾자 그제야 주막집 주인은 담 위에 있던 낯선 고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차, 내가 고양이를 묶어놓지 않았구나. 주막집 주인은 그제야 생각났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총각은 다시 고양이를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갈 길이 바쁩니다. 어서 제 고양이를 주세요. 실은 고양이가 말발굽에 채어 죽었어. 주막집 주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고양이가 죽었다고요? 미안하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총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고양이를 죽인 말을 주십시오. 말을 달라고? 네. 주막집 주인은 입이 벌어진 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말을 달라는 거요? 네. 주인 어른은 제 고양이를 잘 맡았다 주기로 약속하고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내 말을 달라는 거요? 말을 주지 않겠거든 제 고양이를 돌려주십시오. 그 고양이는 제가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주막집 주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말을 내주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우리 주막에 얼씬 더 말하라. 총각은 말 고삐를 끌고 한양으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을 얼마쯤 벗어나자 총각은 얼른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좁쌀 한 알이 말 한 필이 되었구나. 이제부터 말을 타고 가면 한양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겠군. 총각은 하루 종일 말을 타고 갔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총각은 또 주막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주인 어른, 하룻밤 묵어가려는데 이 말을 잘 맡아주십시오. 그러시오. 주막집 주인은 말을 끌고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총각은 주막집 주인을 부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이 말은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재산이니 잘 맡았다가 주십시오. 염려 마오, 젊은이. 그러나 한밤중에 큰일이 나고 말았습니다. 외양간으로 들어온 말을 주막집 황소가 불로 받아 쓰러뜨린 것입니다. 황소는 결국 낯선 말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일을 안 주막집 주인은 총각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젊은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무엇을 말입니까?
어제 내게 맡긴 말이. 주막집 주인은 총각의 말이 황소의 뿔에 맞춰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죽었어요? 젊은이, 정말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미안하오. 주막집 주인은 미안해하며 몇 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총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죽은 말을 살려낼 수는 없으니 제 말을 죽인 황소를 대신 주십시오. 그럼 내가 손해지. 싫다면 말을 살려내시오. 주막집 주인이 할 수 없이 황소를 내주자 총각은 황소를 타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며칠 만에 총각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총각은 어느 여인숙에다 방을 얻었습니다. 주인 양반, 나는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온 사람인데 내가 한양에 있는 동안 이 황소를 좀 맡아주십시오. 알겠소. 염려 마오. 황소는 나의 전 재산이니 잘 맡아주십시오. 알았다니까, 젊은이. 그러나 다음날 새벽 주막집 주인은 총각에게 달려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젊은이, 우리 아들 녀석이 젊은이의 황소를 팔아버렸어. 네? 남의 황소를 마음대로 팔아요? 주막집 주인은 미안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젊은이, 내 아들 녀석이 그만 젊은이의 황소가 우리 것인 줄 알고 팔았다오. 대신 내가 다른 황소를 드리리다. 안 됩니다. 주인 어른은 내 황소를 잘 맡았다가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 벌을 받으면 되겠소? 어느 집에다 내 황소를 팔았는지 알아보고 내 황소를 찾아다 주십시오. 총각의 황소가 팔려간 곳은 정승댁이었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혼인할 것을 각오하고 황소를 사간 정승댁으로 가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정승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젊은인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이구려. 내가 그 젊은이를 만나고 싶으니 가서 데려오도록 하오. 주막집 주인은 집으로 돌아와 총각에게 정승의 말을 전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정승나리를 만나보지요. 총각은 서슴없이 주막집 주인을 따라 정승댁으로 갔습니다. 정승을 만난 총각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잘못 알고 판 황소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대가 황소의 임자인가? 정승은 웃음을 띠며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소 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황소를 사신 나리께서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제 황소를 돌려주십시오. 여보게, 그 황소는 돌려줄 수가 없게 되었네. 나으리, 진짜 임자가 나타나 제 물건을 찾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젊은이, 그 황소는 벌써 잡아먹고 없네. 네? 미안하이. 내가 다른 황소를 대신 주겠네. 총각은 아무 대답도 없이 정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승은 총각이 무슨 말을 꺼낼지 궁금해하며 한참 동안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총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안 됩니다. 뭐?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죽은 황소를 살려놓으라는 말인가? 나으리, 황소 고기를 먹은 사람을 주십시오.
그러면 황소를 받는 것이나 같지 않습니까? 정승은 깜짝 놀랐습니다. 총각이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정승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빙글에 웃음을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네. 자네가 달라는 것을 줄 터이니 우선 우리 집에 묵으며 과거 공부를 하게 해. 총각은 그날부터 정승댁에 머물렀습니다. 드디어 과거를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총각은 열심히 공부해 과거를 치렀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아, 부끄럽구나. 빨리 고향으로 내려가자. 총각은 고향으로 내려갈 채비를 하고 정승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나으리,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하하, 여보게, 자네는 내 약속을 잊었나? 내가 자네한테 자네의 황소고기를 먹은 사람을 주기로 하지 않았나? 자, 잠시만 기다리게. 그러면서 정승은 자기의 예쁜 딸을 총각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정승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내 딸이 자네의 황소고기를 먹었네. 총각은 새삼 정승의 큰 인물됨을 알았습니다. 나으리,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보게, 다음 과거에는 낙방하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할 수 있겠나? 네, 약속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약속하세.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 자네도 꼭 약속을 지키게 해. 총각은 열심히 공부해 약속대로 다음번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볼 리가 없지. 정승은 기뻐하며 총각과 딸을 혼인시켰습니다. 두껍전. 옛날 어느 숲속에 짐승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어느 봄날 그 마을에서 사슴이 벼슬에 올랐습니다. 벼슬을 했으니 축하 잔치를 벌여야겠군. 숲속 마을에 살고 있는 짐승들을 모두 불러서 재미있게 놀아야지. 사슴은 기분이 좋아 잔치 준비를 했습니다. 잔치날이 되자 노루, 토끼, 승냥이, 여우, 고슴도치, 원숭이, 두더지, 다람쥐, 너구리, 당나귀, 두꺼비 등 많은 짐승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호랑이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를 초대하면 다른 짐승들이 마음 놓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 사슴은 호랑이가 성질이 사나워서 항상 다른 짐승들을 못살게 군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대한 짐승들이 모두 모이자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짐승들은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여기는 내가 앉아야 해. 비켜. 아니야, 내가 앉을 자리야. 사슴은 몹시 난처했습니다. 이러다가 싸움이 나면 내 잔치를 망치겠어. 잔치집은 자리 다툼으로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보다 못한 토끼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자, 조용히 하십시오. 토끼는 목에 잔뜩 힘을 주며 의젓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나의 순서대로 자리에 앉는 게 어떻겠습니까? 토끼의 말을 들은 다른 짐승들은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그때 노루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린 채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에헴, 나이대로라면 누구보다 내가 제일 윗자리에 앉아야 해. 노루가 점잔을 빼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째서 내가 윗자리에 앉아야 하지? 내 허리를 좀 봐. 왜 이렇게 굽은 줄 아니?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란다. 노루가 대답을 했습니다. 노루의 대답을 들은 여우는 큰 기침을 하더니 수염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허리가 굽은 걸 가지고 어째서 나이가 제일 많다고 그러니? 자, 내 수염을 봐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새었지 않니? 그래, 여우가 제일 어른이야. 그래, 맞아. 여우와 노루를 지켜보던 짐승들이 여우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자 노루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우야, 그럼 도대체 넌 언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이냐? 그러는 넌? 하고 여우가 되물었습니다. 나? 이 노루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늘과 땅이 처음 생길 때 태어났지.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동물이야. 하하하,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나이 자랑을 하다니. 나는 하늘나라 임금님이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별자리를 만드느라고 고생하시는 걸 거들었단다. 하고 여우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두꺼비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럴듯하게 꾸며대면서 나이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나를 못 당할걸. 두꺼비는 이런 생각을 하며 점잖은 걸음걸이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온 두꺼비는 건너 산을 바라보며 슬픈 얼굴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슬프구나. 아니, 두꺼비가 갑자기 왜 저렇게 울지? 글쎄, 왜 그럴까? 모여있던 짐승들이 두꺼비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이런 경사스런 자리에 와서 왜 눈물을 찔끔거리는 거야? 노루와 말다툼을 벌이던 여우가 말꼬리를 두꺼비에게로 돌렸습니다. 저 자두나무를 보니 죽은 아들 생각이 나서 그래. 자두나무를 보니까 아들 생각이 난다고? 그래,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집 앞에 자두나무 한 그루를 심었었지. 그게 어떻게 되었단 말이야? 궁금하니 어서 말해봐. 여우는 꾸물거리는 두꺼비에게 못마땅한 투로 말했습니다. 어른한테 이 무슨 버릇없는 태도냐? 두꺼비는 점잖게 여우를 꾸짖고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사실은 하늘나라 임금님이 별자리를 만들 때 내 셋째 아들이 그 잣나무를 베어 망치를 만들었어. 그 애는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별을 박다가 그만 실수하여 떨어져 죽고 말았네.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군요. 제일 윗자리에 앉으세요. 여우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짐승들도 모두 여우의 말에 찬동했습니다. 어흠, 그렇다면 내가 제일 어른인가? 두꺼비는 점잔을 빼며 맨 윗자리에 가 앉았습니다. 여우는 두꺼비 다음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꺼비에게 윗자리를 빼앗긴 여우는 너무 억울하여 두꺼비를 골려줄 궁리를 했습니다.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여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우는 다정하게 두꺼비를 불렀습니다. 저 영감님, 왜 그러나? 영감님께서는 그렇게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동안 여기저기 다니며 좋은 구경을 많이 하셨겠군요. 그야 물론이지. 그래, 어디를 구경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요. 두꺼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우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얄미운 두꺼비야, 어디 한번 혼 좀 나보아라. 히히히. 여우는 두꺼비가 대답을 못하고 쩔쩔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꺼비는 이미 여우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워낙 많은 곳을 다니며 두루두루 구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전부 말하기는 어렵구만. 어디 내가 먼저 구경한 곳을 말해보아라. 그러면 내가 가본 곳은 빼고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을 내가 이야기를 해주마. 두꺼비는 싱글거리며 여유 있게 말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겠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토끼가 끼어들며 한마디 했습니다. 여우는 두꺼비를 골려주려다 자신이 오히려 골탕을 먹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내가 망신을 당하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여우는 무슨 이야기든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이 세상에서 안 가본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강은 전부 가보았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조선, 중국, 일본,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지요. 여우는 한참 동안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만하면 코가 납작해졌겠지. 여우는 두꺼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기는 했군. 그게 전부인가? 하긴 아직 나이가 어리니 그 정도가 전부일 수밖에 없겠군. 두꺼비는 빙그레 웃음을 띠며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전부라니요? 제가 구경한 것은 다 말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여우는 능청을 떨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한이 없을 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영감님 이야기나 들어보기로 하지요. 어떻습니까? 두꺼비는 머리를 몇 번 끄덕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아하니 너는 겨우 땅덩어리나 구경하고 다녔구나. 땅덩어리 구경을 많이 했다니 그만두고 내가 땅밖의 세상을 이야기해 주마. 자,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라. 네? 땅밖의 세상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 무척 신기할 거다. 우선 신선이 노는 복라산에 올라가서 신선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한 이야기를 할까? 아니, 신선이 논다는 그 복라산을 정말로 가보셨단 말이에요? 모두들 크게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두꺼비는 모두가 놀라는 표정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해와 달이 뜨는 나라, 해와 달이 지는 나라를 이야기해 줄까? 정말로 해와 달을 구경했어요? 허허, 이 사람, 내 나이가 몇인가? 어린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겠나? 두꺼비는 여우를 꾸짖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어서 다음 이야기를 해주세요. 두꺼비 영감님은 말솜씨도 참 훌륭하시네요. 네, 정말 그래요. 모여있던 짐승들은 모두 두꺼비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끝도 없이 깊고 넓은 바닷속도 구경했어.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 두꺼비는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속에서는 고개처럼 생긴 큰 물고기 등에 타고 다니며 시를 노래하는 사람을 만났지. 그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비치는 달이 얼마나 고운지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가 강에 빠진 사람이었어. 물에 빠지는 순간 고래처럼 생긴 큰 물고기가 나타나 그 사람을 싣고 용궁으로 들어갔다는군. 그 사람은 용궁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여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물론 행복하게 살았지. 그리고 또 어디를 가보셨어요?
토끼가 귀를 쫑긋하며 물었습니다. 여우야, 너도 조선에 갔었다고 했지? 네, 갔었지요. 그렇다면 조선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좋아요. 해보세요. 조선에는 백두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지. 그 산에 먼 옛날 하늘나라 임금님의 아들 환웅이라는 신선이 내려왔어. 그래서요? 하루는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어. 짐승들은 두꺼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면서 그걸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어. 100일 동안이나요?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 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호랑이는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사람이 되지 못했고 곰은 끝까지 잘 견디어 예쁜 여자가 되었지. 야, 재미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여자가 된 곰은 환웅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분이 바로 조선을 세우신 당군이시란다. 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해서 생겼군요. 여우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나는 많은 곳을 다니며 세상 구경을 했었지. 이제 짐승들은 모두 두꺼비를 존경스러운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그럼 영감님은 하늘나라에도 올라가 보았겠군요. 여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야 물론이지. 너는 하늘나라 근처에도 못 가봤겠지? 아니에요. 저도 가봤어요. 여우는 질사라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보아라. 제가요? 여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태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 정말 신기한 것들을 많이 구경했지요. 여우는 이야기를 멈추고 짐승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여우야, 어서 계속해. 뜸들이지 말고. 그러자 여우는 두꺼비가 했던 것처럼 점잖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내가 가본 곳은 견우의 목장, 직녀가 배를 짜는 곳, 3000년에 한 번 열리는 복숭아가 있는 과수원, 북극성과 남극성,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군요. 여우의 이야기를 듣고 난 두꺼비가 껄껄거리며 웃었습니다. 내 얘기를 듣고 보니 이제야 생각나는 것이 있구나. 그게 뭔데요? 내가 하늘나라를 여행할 때 하루는 남극성에서 한 노인과 바둑을 두고 있는데 그때 심부름하는 아이가 와서 그러더구나. 밖에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오려고 해서 쫓아버렸다고. 두꺼비는 여우를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게 바로 너였구나. 넌 줄 알았으면 쫓아버리지는 말라고 했을 텐데. 두꺼비의 이야기를 들은 여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물러서지 않고 두꺼비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영감님, 살갗은 매끄럽지 못하고 왜 이렇게 우둘두둘하지요? 그거야 나이가 많으면 주름살이 생기는 법이고 주름살이 많아지면 당연히 우둘두둘해지는 법이지. 그래요? 여우는 어떻게든 두꺼비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영감님의 턱은 가만히 있지 않고 왜 자꾸 벌떡벌떡하지요? 아이가 어른을 몰라보고 자꾸 말대꾸를 하는 바람에 분을 참느라고 그런다. 그때였습니다. 산이 떠나갈 만큼 커다란 호랑이의 호통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놈들! 나를 빼놓고 너희들끼리 잔치를 하다니! 호랑이 소리가 들리자
잘난 체하던 여우가 제일 먼저 달아났습니다. 이를 보고 사슴이 놀라 말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두꺼비니 여기서 제일 어른이시니 두꺼비님이 호랑이를 좀 달래주세요. 어떡하나?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졸음이 와서 견딜 수가 없네. 이렇게 말하더니 두꺼비도 불이 나게 바위 틈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옛날 금강산 골짜기에 나무꾼 총각이 살았어요.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노루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나무꾼은 노루를 나무단 속에 숨겨주었어요. 조금 있다가 사냥꾼이 달려와서 노루를 찾기에 저리로 갔어. 시침 뚝 떼고 말했어요. 사냥꾼이 가고 나자 나무단 속에서 노루를 꺼내 주었어요. 노루는 고맙다고 넙죽 절을 하더니 저를 살려주셨으니 은혜를 갚고 싶어요. 하겠지요. 그러더니 나무꾼더러 장가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 봉우리를 넘어가면 커다란 연못이 하나 있어요. 오늘 밤 하늘나라 선녀들이 내려와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할 거예요. 바위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날개옷 하나를 몰래 감춰두세요. 날개옷이 없어진 선녀는 하늘로 못 올라갈 테니 그 선녀를 색시로 삼으세요. 그런데 아이를 넷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주면 안 돼요. 이러더니 노루는 훌쩍 뛰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나무꾼은 노루가 가르쳐준 연못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노루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하늘나라 선녀들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본 총각입이 떡 벌어졌지요. 총각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날개옷을 바위 위에 벗어두었어요. 총각은 살금살금 다가가 몰래 날개옷 하나를 감췄지요. 한참 있으니까 선녀들이 목욕을 다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선녀들은 날개옷을 입고 그런데 한 선녀만 날개옷이 없다고 발을 동동 거렸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날개옷이 없으니까 선녀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무꾼이 썩 나서서 선녀를 달랬지요. 딱한 사정이 생긴 모양이구려. 그렇다고 언제까지 울고 있을 수는 없지 않소? 나랑 같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 선녀는 할 수 없이 나무꾼을 따라갔어요. 나무꾼하고 선녀는 오순도순 잘 살았어요. 아이도 금세 셋이나 낳았지요. 나무꾼은 매일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선녀는 매일매일 저녁밥 지어놓고 나무꾼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선녀는 날개옷은 까맣게 입고 있었지요. 하루는 나무꾼이 일 나가다 말고 선녀를 부르더니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요. 더는 숨기지는 못하겠소. 사실은 하면서 날개옷 감춘 사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장롱에서 날개옷을 꺼내 선녀한테 주었지요. 날개옷을 보니까 선녀는 하늘나라 생각이 간절했어요. 선녀는 날개옷을 입고 아이 둘을 겨드랑이에 끼고 하나는 등에 업었지요. 그러고는 하늘로 훨훨 날아 올라갔어요. 나무꾼이 화들짝 놀라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지요. 이제 나무꾼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노루가 나무꾼을 찾아와서 혀를 끌끌 차며 말했지요. 아이 넷 낳기 전에는 날개옷을 내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더니 나무꾼한테 박씨 하나를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걸 심어서 넝쿨이 뻗으면 그 넝쿨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세요. 나무꾼은 박씨를 마당에 꼭꼭 묻었지요. 이튿날부터 넝쿨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넝쿨은 굼실굼실 자라고 또 자라서 한다름에 하늘까지 쭉 뻗어나갔지요. 나무꾼은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선녀와 아이들이 뛰어나와 맞았지요.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창 지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옥황상제가 왔어요. 인간이 여기까지 오다니 너 참 재주 있구나. 하지만 인간이 하늘에서 살려면 그만한 재주 갖고는 안 된다. 너의 재주를 내가 시험해 봐야겠구나. 그러더니 나무꾼더러 이렇게 말하겠지요. 내가 숨어 있을 테니 나를 찾아보아라. 3번 다 나를 찾으면 너를 하늘나라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 대신 한 번이라도 못 찾으면 너는 죽은 목숨인 줄 알거라. 나무꾼은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선녀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일러준 대로만 하면 돼요. 다음 날 나무꾼은 뚜벅뚜벅 돼지 우리로 갔어요. 그러고는 돼지 똥구멍에 대고 넙죽 절을 하지 뭐예요. 아버님, 하필이면 돼지가 돼서 꿀꿀거리고 계십니까? 나무꾼이 이러니까 돼지가 눈 깜짝할 새 옥황상제로 변하는 거예요. 너 참 재주 있구나. 옥황상제는 이렇게 말하고는 휑하니 가버렸지요. 그 다음 날 나무꾼은 뚜벅뚜벅 뒷곁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수탉 뒤통수에다 대고 넙죽 절을 했어요. 아버님, 하필이면 수탉이 돼서 꼬꼬대댁 하고 계십니까? 나무꾼이 이러니까 수탉이 눈 깜짝할 새 옥황상제로 변하는 거예요. 너 참 재주 있구나. 옥황상제는 이렇게 말하고는 쌩하니 가버렸지요. 그 다음 날 나무꾼은 성큼성큼 이웃집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바느질하는 그 집 새색시한테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서 그러니 바늘 좀 빌립시다 하고는 바늘을 빌렸어요. 그러더니 바늘을 대돌 위에 척 모셔놓고 넙죽 절을 하지 뭐예요. 에구 아버님, 하필이면 바늘이 돼서 꼼지락꼼지락 하고 계십니까? 나무꾼이 이러니까 바늘이 눈 깜짝할 새 옥황상제로 변하는 거예요. 옥황상제는 못마땅한 얼굴로 3번 다 나를 찾아냈으니 널 하늘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약속은 약속이고 내기는 내기니까 하고 말하더니 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나무꾼은 하늘에서 살게 되었어요. 나무꾼하고 선녀는 오순노순 잘 살았어요. 땅에서 살 때보다 더 아껴주고 위해 주었어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으니 정이 더 들었겠지요. 오랫동안 하늘에서만 살다 보니까 나무꾼은 이웃이랑 친척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땅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조르니까 선녀가 말 한 피를 내주면서 일렀어요. 말에서 내려도 안 되고 땅을 밟아도 안 되고 음식을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나무꾼은 땅으로 내려왔어요. 때마침 호박을 거둘 철이라서 집집마다 호박죽 냄새가 구수했어요. 이웃집에 갔더니 호박죽을 끓여놓고 먹고 가라고 성화였어요. 나무꾼도 먹고 싶은 마음에 말 위에서 한 사발 받아 들었는데 그만 뜨거운 죽사발을 말 잔등에 엎었지 뭐예요. 말이 놀라 껑충껑충 날뛰는 통에 나무꾼은 털퍼덕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말은 순식간에 땅을 박차고는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렸지요. 나무꾼은 영영 하늘로 못 돌아가고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늘나라에 사는 선녀와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밤이나 낮이나 하늘만 쳐다보며 선녀와 아이들 불렀지요. 그러다가 나무꾼은 그만 수탉이 되었답니다. 수탉이 되어서도 하늘만 쳐다보면서 울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수탉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는 거랍니다.